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아직 6월인데도 한여름과 같은 낮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 더욱 기운을 내서 이 여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 서초동 사람들의 개념 있는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서초동 사람들의 꼼꼼남, 양변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꼼꼼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저는 평소에 꼼꼼하지 못한 게 약간은 컴플렉스인 사람인데 그 서초동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몰랐던 제 모습을 제작진들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서초동 사람들을 보시면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셨던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백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럼 저는 무슨 남인가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걸 하실 것 같은데. 백변 한 털털남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빠져 보이고 좀 그런 사람 같네요. 네. 그동안 저는 2회 동안 방송을 하면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좀 되게 창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회나 된 만큼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제 의견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서초동 사람들의 막내 김변.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들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막내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주제를 쉽고 하지만 날카롭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변의 인사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200% 충족시켜드리는 서초동 사람들,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이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국민적 관심과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법조 사건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서초동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 5월 25일 A제약사를 시작으로 총 7개의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단 한 곳의 제약사를 제외하고 6개의 제약사는 오히려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들 제약사의 승소 이유는 비슷하지만 다양하고 폭넓은 보편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특정 장소에서의 리베이트 혐의만 가지고는 약가 인하를 단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리베이트 약가 연동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뜻을 밝혔는데요. 판결문에 보면은 부당 결부금지 원칙 위반, 상한금액 조정 방식이 있어서의 저작권 일탈 남용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인정을 못하죠. 어떤 저희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제약사들이 승소하며 약가 인하 조치가 유보된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공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민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예,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토론 첫 번째 주제는 리베이트 약가 인하 소송 판결이 주는 의미, 이것입니다. 이 소송은 2012년 상반기 제약업자들과 약사들 이런 분들의 생존권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양변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봐야겠죠. 첫째는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 확보, 그리고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이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것을 위해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그리고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도입, 또 일괄적인 약가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의를 얘기를 좀 들어본 결과
거의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백변, 혹시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를 보면서 타이틀을 보고 뭐 느낀 바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틀의 단어에 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 많이 활용되는 말이라 당연히 당연하다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리베이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리베이트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좋은 말입니다. 가격 인하라는 의미고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가격 인하를 의미하는 건데 이 리베이트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엄밀하게 이제 원어로 맞춰 해석을 하면 뭐 뇌물성 환부라고 할 수 있는 킥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용어 사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백변의 지적처럼 그 어떤 사건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도 언어라는 게 기왕에 사회성이 있는 거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리베이트는 불법적인 용어를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가죠. 예, 그렇게 맞는 알겠습니다. 것 저도 같습니다. 킥백이란 말 안 쓰고 이제 리베이트라는 말로 통일해서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 의약품 시장에 이제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약가이나 연동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김변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2009년 1월경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본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걸 개정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제에 대해서는 그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그 약제의 상한 금액을 조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2009년 8월 1일 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약가 상한 금액 인하율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 제도입니다. 네, 그 처방 약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다시 지급하는 의약 리베이트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돼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리베이트 약가 인하 소송 판결문을 재해석해보고 판결문이 주는 의미를 각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털털남 백변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 그 리베이트 약가 인하 소송에 관련된 간단한 구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송은 통상 이제 발단이 제약회사 임직원이 그 병원이나 그 의사에게 일정한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고 그 발각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뭐 통상 벌금형 정도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그 형사처벌을 받으면 리베이트 약가이나 연동제도에 기초해서 보건복지부는 그 약제 급여 상한 금액 인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제약회사 측이 그 약제 급여 상한 금액 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즉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고,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행적인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리베이트와 대가관계가 없다. 그 리베이트 줬다고 해서 의사나 그 요양기관이 그 리베이트 때문에 약을 선택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직원이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지 제약회사에서 시켜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건절되어야 하고, 거기다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그 약값 인하가 필요한 조치다 인정을 하면서도 표본성이 없다. 즉 그 형사사건에서 적발된 의사의 경우에 그 한두 건만으로 이 약가 인하를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원고들이
승소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서 저도 리베이트 약가 인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세운 게 그러니까 약을 1,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 1,000원에 팔면서 의사에게 그 제약회사에서 200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1,000원짜리 약이 아니라 800원짜리 약이라는 의미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그 약값을 강제로 제약회사들에게 약값을 내리게 만든 거죠. 800원으로. 그런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명의 의사들에게 어떤 리베이트가 제공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 군데 제약회사의 수많은 약들의 약값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건 표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상당수 그 제약회사들이 승소를 했던 사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본성이 검증된 회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승소하여서 그 약가 인하가 정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한 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이번 판결을 두고서 좀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그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이 승소 자체의 의미만을 부여해서 마치 리베이트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오해하시면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 그 약가를 낮춰야 한다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을 한 거죠. 단지 그 정당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표본성이 너무 낮은 걸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는 그 과잉 금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원고들의 승소를 인정한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뭐 리베이트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리베이트와 약간의 연동제도 자체가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보건복지부가 승소했던 사례를 기초로 해서 이 인하 처분을 할 때 약가 인하 처분을 할 때 그 표본성을 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구축을 해서 그 승소 판결을 기초로 해서 좀 준비를 해서 약간 인하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패소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번 정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많이 준비한 정책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인식은 뭐 충분히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낮은 표본을 가지고 성급하게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규정 자체로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고시 규정 자체로는 한두 건의 사례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이번에 그런 시도를 했다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됐죠. 그래서 아마 9월부터는 이제 일종의 그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 등에 내릴 수 있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개선이 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형사처분까지 받은 경우에나 이게 약가 인하 처분을 했을 때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스스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에 이게 법원의 판단도 없이 약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이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가 인하를 하게 된 계기,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변께서는 이제 리베이트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한다, 리베이트를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것을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의료계의 어떤 뭐 잘못된 혹은 잘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것들은 뭐 수가 같은 것들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리베이트가 어떤 뇌물이나 어떤 부수입의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실 부분을 그 보전해주는 장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 리베이트 약가 인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한 정책이라는 그런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약간의 반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제약회사와 이제
그 약값 판매 이런 거 이 분야에 대해서 특정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특수제잖아요. 그래서 리베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뭐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현상을 놓고 본다면 그 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소비자들은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라는 형식으로 약값을 적정하게 받지 않고 높여서 받아서 그 차액분을 의사들한테 돌려줘서 그 의사들은 환자의 적합한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약을 처방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약값의 질서, 그 가격 경쟁을 통해서 약값을 인하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 가격 인하의 노력보다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영업을 넓히는 식의 영업 방식이 펼쳐져서 그 처방전이 왜곡되거나 하는 그 국민의 건강권 또 시장 질서 교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는 리베이트는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별로 없는데 이게 의약품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리베이트 문제가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99년부터 그 의약품에 관련해서 실거래가 상한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뭐 대담회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 금액을 정해요. 이 약품을 딱 정해서 상한 금액을 정하고 그 상한 금액 내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제약회사와 의사 혹은 병원 간에 거래가 되는 금액을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약회사,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약 가격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또 이 약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쨌건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싼 약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들도. 결국 건강보험공단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가격은 뭐 그 상한제도가 규정이 돼 있으면 무조건 그 상한에 딱 꼭대기에 있습니다. 모든 약이. 그 약가를 인하하려는 노력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또 이게 특히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광고도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릴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뭐 약품의 효능을 가지고 가격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약에 관련된 금액의 상한이 결정돼 있고 복제약이건 신약이건 다 그 상한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소비자한테 그 환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돈도 아니에요. 결국 보험공단에 지급을 받는 거니까 그냥 리베이트 받는 쪽 약을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별로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이 지금 실거래가 상한 제도 자체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점이 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시장 가격에 맡기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게 약을 구매해서 먹는 소비자들은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고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 목적 때문에 광고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이 병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의사가 과연 주는 약이 무엇인지를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자연스러운 시장에 의한 약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고 뭐 좋은 약들 찾는 이런 게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누가 병원에 많이 공급하느냐밖에 없으니까 이 R&D에는 전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어떤 구조, 안 좋은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이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뭐 보건복지부의 느낌이 혁명의 시작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리베이트 약가 인하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 제약회사들의 관행이라든가 구조들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정책적으로 많이 이어져야 될 것이고 너무나 많이 얽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리베이트만 무조건 처벌을 한다라는 것보다 그러면은 제약회사에서도 신약을 개발할 그런 메리트도 좀 주고 또 병원 입장에서도 약을 좀 싸게 구입하면 이쪽에도 메리트를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효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뭐 최고가를 좀 상향시켜 준다든지 그 약에 대해서 복제약 같은 경우에 그 최고가를 좀 하한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복제약을 좀
뭐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제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규제하는 그런 거에 거보다는. 이제 시발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한 게 이제 조세라든가 금융에 있어서 약간의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제약회사 쪽 얘기로는 그것만으로는 신약 투자 어림도 없다라는 또 반론도.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은 관행을 용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저는 그 이번 판결 나온 것을 보고서는요, 리베이트 금액이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베이트라 그러면 의사들이 뭐 약사한테 받는다 치면 한 몇십만 원 받았겠지, 뭐 술값 받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물론 지금 그 사건은 2008년, 2009년 사건이더라고요. 그때는 리베이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니까 몇백, 가끔은 몇천, 물론 뭐 기간이 1, 2년 길게 가는 경우에는 몇천이 되고 짧은 기간에 몇백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제약사에서 받으니까 합객수가 이렇게 상상보다 훨씬 그렇죠.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가 제한 때문에 수익을 못 얻는 부분을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그냥 정말 경영 차원에서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선택 진료나 이런 여지가 있는데 굳이 약값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그거는 아까 백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절하긴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정말 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판결 사건은 공중보건이지 않습니까? 군대 대신 가시는 분들인데 다 그러시는 그렇죠. 않겠지만 큰 용돈벌이를 하시는. 그러니까요. 아마 월급의 수백 배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정말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친구더라고요. 또 예. 그 일각에서는 그 리베이트를 좀 양성화해서 그 음성적인 불법적인 뭐 이런 거래들을 좀 근절하자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예. 그 리베이트를 허용하자는 견해에서는요. 이 리베이트 자체가 판매 촉진, 즉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액수, 즉 구매량, 구매 액수에 따라서 어차피 그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거니까 많이 사면 좀 돌려줘서 깎아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량에 따라서 적절한 리베이트는 허용돼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신약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런 리베이트, 온갖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못 주게 돼 있는 형태라면 신약에 대한 그 홍보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신규 사업체가 기존의 시장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서로 경쟁해갖고 리베이트를 주든 뭘 하든 서로 경쟁해서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이잖아요. 가격 할인.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소비자하고 판매자 간에 서로 직접적인 시장이 형성될 때 그 시장의 기능이 작용될 때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 제약과 관련된 의약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소비자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 즉 소비자들이 약을 먹지만 사실 그 돈은 국가에서 그 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돈은 눈먼 돈으로 봐서 그 돈을 의사와 제약사 간에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 그래서 이 의약에 있어서의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논리가 먹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리베이트만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뭐 보통 얘기가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과 품질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구매를 하면서 가격까지 좀 인하가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인을 느껴서 보통 물건을 구매하는 것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오로지 리베이트 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리베이트는 근절이 돼야죠. 예. 근데 전체 의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전체는 될까?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고. 몰직한 분들이 그러니까 리베이트 가격이나 이렇게 억제하려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기존의 그 제약 시장 자체가 복제약 중심으로만 돼서 어떻게든 그냥
어차피 마찬가지 복제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 리베이트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없애고 제약회사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인 신약 개발이나 이런 R&D 투자 같은 것을 더 촉진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같이 가야 되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조인들이 함부로 뭐 이렇게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돼 있는 게 아닌가. 예, 그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의약 산업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좀 건전한 그 영업 활동 등 뭐 이런 보완 조치나 어떤 법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학계에서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규제를 해놨다. 그래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리베이트를 줘서 자기 약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킥백, 나쁜 리베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격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제약업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제품으로,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리베이트,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발되면 어떠한 조치를 할지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를 제한하는 거, 제약하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기존에 그렇게 진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영세한 업자들이 다 뭐 망가질,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좋은 정책인 건 분명한데 좀 안착시킬 수 있는 형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다른 식의 어떤 것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유예할 수 있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도 좀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근원적으로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실거래가 상한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인데요. 결국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통해서 약값을 고정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단 탈피를 해서 신약이나 뭐 훌륭한 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가도 좀 올리고, 복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낮추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기본적인 조치들이 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리베이트라는 것이 뭐 나쁜 의미의 리베이트요. 그 이런 음성적이고 뒷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절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변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변호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원에서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나가던 한 여성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체를 356조각으로 도련해 훼손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데요. 사형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오원춘의 사형이 집행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런 범죄가 좀 더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왜냐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또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아예 죽여버리면 안 나오니까. 변화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지난 14일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은 공소시효가 있고 어떤 법은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약간 법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이라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인에 한해서는 그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없애서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잡힌다고 그렇게 공소시효를 잡아놓고서 그렇게 안 잡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소시효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형제도는 전 근대적인 형벌일 수도 아니면 국민적 가치관에 부합한 법 질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끔찍한 일이었죠. 전 국민을 멘붕 상태로 만들었던 오원춘의 토막 살인 사건. 그러한 오원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그런데 오원춘은 지난 19일 사형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형 제도가 폐지돼야 되느냐, 존속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는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사형제도가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면서 폐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동 사람들의 변호사님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전에 김변,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오원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하루 전날 14일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법률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현재 25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어떤 내용을 추가로 담는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변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는 건데요.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또 계획적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이번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먼저 백변이 말해 줄까요? 예, 일단 그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그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살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 연쇄살인, 개구리 소년인가요? 그 경우에는 25년 경과했기 때문에 그 진범이 잘 잡히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되겠죠. 근데 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살인죄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근데 저는 굉장히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 살인죄를 저질러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계획적이거나 치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도 제대로 다 이렇게 인멸을 해놓고 사라지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보통 잡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격정적으로 저질러서 보통 현장에서 그냥 검거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계획적인 살인범들은. 그럼 계획적인 살인범들에게 공소시효까지 적용을 해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소시효를 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적 용어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피해 다녔다면 이미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다라는 취지에서 공소시효를 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회적 환경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숨을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농담처럼 그 한때 신림동 고시촌이 워낙 혼자 살기 좋고 이렇게 방방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명 수배자들이 신림동 고시촌에 모여든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그런 점을 보면 공소시효를 살인죄까지 둘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림동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신림동에서 한 9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의 저희 거의 다 살지 않았나요? 거기. 그때 그 고시촌의 메카였죠.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기 좋은 환경들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거 뭐 경찰에 일일이 검문하기도 불가능한 그런 구조니까 실제로 뭐 25년 살려면 살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그 소급입법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저는 대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판결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그 개정안에서 만약에 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그 발효되는 시점 이전의 죄도 소급한다고 규정을 한다면 뭐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범이 잡히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공소시효 제도 폐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올린 게 얼마 안 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여론에 등 떠밀려서 뭐 25년으로 갑자기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더욱더 밀려서 이제 아예 폐지까지 됐는데 공소시효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25년 이상 지나서 이제 범인이 잡혔다고 칩시다. 그 범인이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25년 지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잡혔다고 쳤을 때 그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25년 뒤에 뭐 알리바이, 뭐 범행 현장 부재 증명 이런 것들을 전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방어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공소시효 폐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지금 여론에서 뭐 폐지를 반대했다가는 지금 돌을 맞는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저 인권 보장이나 또 무엇보다 중요한 피고인의 방어권 또 법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그 법원에 따른다면 그 억울한 사람이 자칫 생길 수도 있는 공소시효 폐지를 좀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보기는 했는데 근데 의심스러운 게 그 피고인의 방어권도 물론 뭐 보장이 돼야 되지만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 오히려 무죄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나면 형사기관도 증거를 보관하고 있던 것도 오래되고 증인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형사 소추를 맡은 검찰이나 경찰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무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어권 오히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20년 지났을 때도 어차피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 30년 지나고 지금 그 어떤 시점이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30년 뒤에 검거되나 10년 뒤에 검거되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오랜만에 양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처음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제가 보기에 10년 단위로 넘어가면 증거는 다 거의 희미해지죠. 뭐 알리바이는 어차피 없는 건데 공소시효가 있건 25년이건 간에 어차피 그런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까지 내려도 사형이라는 아주 극한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피의자들이라면 공소시효는 당연히 폐지하는 게 어차피 동일하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거의 모아져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논의는 뭐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대의 살인마 오원춘에 대한 사형 선고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변은 어떻게 사형제도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워낙 이게 좀 강경이라. 기본적으로 그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두 다 사형 선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상 사형 선고하면 뉴스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뭐 그다음에 너무 처참한 그런 살인의 경우에만 보통 사형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연쇄 살인이나 뭐 그런 경우에만.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살인죄 뭐 사형제도는 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권은 인간한테 보장해주는 게 인권입니다. 인간한테 있는 권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인간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까지 진짜 보장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얼마 전까지 그 피의자들 얼굴 가렸잖아요. 경찰 이렇게 그 잡혀갈 때 요즘 보여준 게 전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예방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지금 뭐 사람을 죽여도 뭐 나는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난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뭐 범죄가 더 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지금 현재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집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또 이제 뭐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없애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든 다시 집행 시작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에 사형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대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변이 오랜만에 공소시효에 관해서 오랜만에 저와 의견을 일치하는가 싶더니 바로 다시 반대 의견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인권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연 생명권, 인권, 기본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을 존중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국가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거를 계획적인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하 기능, 예방 기능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두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제 위하적 기능, 예방적 기능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너 잘못하면 사형 당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보면 실제로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서 어떤 중범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고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사형제도 정말 그 뭐 사극 같은 걸 보면 사람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공개 처형을 해서 심지어 이렇게 뭐 효시를 해서 목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사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가슴에 공포심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또 추가를 하자면 사람들을 겁을 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시대는 이젠 지나지 않았나. 인류 전체의 어떤 성숙도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사형만큼은 없어져야 될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백변 생각과 일치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이 거지나요? 또 483을 듣나요, 오늘도? 백변께서는 주로 범죄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에 지난번에는 개에 비교했으니 그래도 역시 사람이 아니다. 아주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고요. 저는 백변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집행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까지. 사실 우리나라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말 자체가 지금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 한국은 사형 폐지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홍보할 때 인권 국가다, 사형 제도가 없어진 나라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권과 사형 제도 관계가 그렇게 결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의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의 그런 범죄자의 살인자의 인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사회 정의 관점이란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죽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산다. 그게 과연 사회 정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멀쩡하게 살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형 폐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형벌이 발전되는 과정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뭐 응보주의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그게 도입이 됐었던 시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앞선 제도였거든요. 흔히 쓰이는 용례와는 달리. 과거에는 그 전에는 눈을 다치게 하면 참수, 뭐 손을 다치게 절도를 해도 손을 자르고 이런 제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했으면 동등한 해악을 너도 받아라는 식으로 좀 더 어떤 형벌을 좀 합리적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거는 안 맞다라는 양 생각을 변호사님께서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그 이론적인 면은 다 알겠는데요. 피해자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이론이 무너집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살인죄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잔혹한 그리고 정말 폐륜적인 범죄의 경우에만 보통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아직 집행도 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뭐 사형 선고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범죄자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형제도는 없어지더라도 뭐 종신형을 살게 하겠다. 구치소 안에서 몇 개월 지나면 그 안에서 또 그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그 사회적 해악을 가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법적인 걸 떠나서 저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러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그 사람은 그런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 사람은 이런 짓까지 해야만 했는가?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효용이라는 면에서도 그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사형제도라는 것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 사회는 결코 사형이라는 생명을 빼앗는 어떤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이 반대로 가면 마치 사회에 우리가 악을 보았을 때는 악으로서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 그래요. 너무 이제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이제 백변이 항상 그 딸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가족하고 딸 얘기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형제도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감정이나 보복 이런 측면에서 봐갖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감정을 따지면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37조 2항에 따른 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거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동등한 가치에 있는 생명권들이 충돌했을 때는 좀 더 보호받아야 될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37조 2항의 기본적인 가치는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생명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생명을 뺏는 것이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치가 타인의 생명을 법에 의해서 뺏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이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생명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좀 폐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명권 이제 덧붙이자면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잖아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의미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 때문에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사형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기본권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는 게 왜 나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죄가 막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경험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실제로 물론 사형 폐지론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긴 해요. 이제 그 사형제도 하는 게.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그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제 있어봐야 그 살인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예. 이거 근거로 삼고 있고요. 사형 존치론자들은 아니다. 네, 줄어든다. 사형제도가 지력이 있어야지 있다. 지력이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프리카의 회교 국가에 굉장히 사형 제도가 현재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국가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그 경한 범죄를 가지고 사형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의 범죄율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단순 비교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사형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랑 우리나라에서 있느냐 아니 없느냐. 그 얘기는 한 일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형 물론 그 나라는 자체가 공포 정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형벌에 대해서 아주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푸코의 감옥의 역사 같은 걸 보면 물론 푸코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형벌이 사실은 푸코 같은 경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둬두고 너네는 잘못하면 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주장까지도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이네요. 예. 근데 그거를 동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도를 자세히 보면 정말 그 계획 살인이거든요. 사실은 뭐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도 뭐 시간 정해놓고 날짜 시간 정해놓고 수단 방법 정해놓고 우리가 양형 기준을 볼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실은 더 가중처벌이 되는데 국가가 그거를 딱 틀을 맞춰서 하면 그것은 과연 합리화될 수 있는 조치인가라는 데 회의가 된다는 거죠. 얘기를 약간 돌려서 보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범죄자들의 범죄 사실을 보잖아요. 한두 명 죽여서는 사형 못 받거든요. 여러 명 그것도 강도, 강간이 함께 낀 그런 살인죄의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96년 그때 마지막으로 집행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쌓여있는 사형 집행자가 한 6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10몇 년 동안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사실 뭐 약간 덧붙이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먼저 하시죠. 저희가 그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변호사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렇게 그런 정을 있습니다. 6월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집행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약간 동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덧붙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 인권 그다음에 인간 본질적 생명권의 본질적 가치는 생명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아까 말한 그 김성환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사형 선고 안 내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형수가 누군지 거의 대부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형의 방법.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 뭐 조선시대는 뭐 효소에 뭐 목을 걸고 뭐 사지를 찢고 뭐 이런 그 정말 굉장히 그 야만적인 형태의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현 지금 이제 문명 국가가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그 교수죠 저희 나라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 독극물 쓰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그 죽는 방법에 대해서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뭐 범죄 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법조인들의 감정도 감정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법적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감정을 법적 정의감을 구현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형은 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으면 맞아 이거 말고 얘가 왜 잘못했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쪽으로 더 그 포인트가 맞춰져야. 그러니까 그 연구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 연구는 하고 잘못하면 맞아야죠. 잘못하면 맞고 그다음에 범죄를 억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도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잘못했는데 맞지 않으면 뭐 애들이 뭐 좀 죄송합니다만 뭐 맨날 때려서 키운 것처럼 죄송한데 혼날 때는 혼이 나야 변해요. 혼날 때는 혼이 나야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짓고 뭐 감옥에도 가지 않는다. 그럼 변하지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예, 근데 그리고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10년간 보면 쌓여있는 60명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인류 문명에 있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에는 폭력을 합리화했던 논리가 그거였어요. 해도 안 되는 놈이 있으니까 얘는 때려야 된다라는 게 인류 문명에 있어서 폭력이 들어오게 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합리화된 계기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건 형벌의 그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로 교화되지 않았다. 왜 전과자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그런 수단으로는 결코 형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형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감금을 해두는 것도 일종의 형벌이고 그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감금은 잠시 이렇게 시간을 빼앗는 그런 형벌이지만은 사형은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 방법으로 그 나머지 범죄자 이외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폐지하자는 게 뭐 때리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놈은 맞아야 되는데 그 맞지 왜 죽이냐 이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때리기만 하자. 예, 그 때리는 이유는 네가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제대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극단적으로 죽일만 하니까 죽이자는 그러니까 사형이 예. 내려진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완전히 영구 격리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구 격리를 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뺏지 말고. 저희가 왜 내는 세금으로 밥을 먹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저는 좀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변호사 외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아니, 저는 워낙 그쪽에 좀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생명이라는 문제를 돈이 들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정의감을 생각할 때 그 정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을 좀 표현을 좀 약간 좀 과하게 했지만 살려서 구치소 안에 살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로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교화적인 측면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게 가능하냐, 뭐 이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박 변호사님, 우리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밀리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자꾸 너무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오늘 감정으로 일단 판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가 정치에 맞다고 판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오래된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헌법재판관님들 이제 다 바뀌셨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논의인 것 같아요. 이 논의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이걸 갖다 대고 저걸 갖다 대고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부분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사람을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인권을 얘기할 때도 개별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지 말자라는 주의죠. 이번에는 양변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하십니까? 한번 하시죠. 예, 뭐 이제 뭐 얘기들이 대충 나온 것 같네요. 예, 그 사형 폐지 논란 뭐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논란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것에 감정이 앞서서 사형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너무 감성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행히 그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이 사형 제도마저 없을 경우에 어떻게까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지 뭐 두렵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해답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형제도 폐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초동 사람들 제3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베이트 약가 인하 소송 판결이 주는 의미와 또 사형제도 존치 논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좀 쉽게 풀어드렸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